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13살에 집을 뛰쳐나와 숲에서 굶주리며 잠을 자던 어린 소년이 오늘날 3,900억 달러 규모의 럭셔리 제국을 일굴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혁신, 그리고 때로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끄는 LVMH 그룹과 그 핵심인 루이 비통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1821년 프랑스 중부의 작은 마을 앙샤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루이 비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의 집안은 전기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는 가난한 농가였죠. 아버지 자비에르는 방앗간을 운영하며 농사 일을 했고, 어머니 코린느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모자를 직접 만들어 팔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10km나 떨어진 다른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루이는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치품이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농장에서 일해야 했던 루이는 읽기와 쓰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밭에서 곡식을 기르고 동물들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죠. 하지만 루이의 손재주는 남달랐습니다. 루이는 부서진 농기구를 고치고 깨진 그릇을 수리하고 심지어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만드는 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이런 재능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루이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 코린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재혼했지만 새로운 계모는 어린 루이에게 매우 엄격하고 통제적이었습니다. 계모는 루이를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았고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꾸짖었으며 때로는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시달리던 루이에게 계모와의 갈등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고 루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새 아내 편을 들었고 루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계모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루이는 결국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목표는 파리였죠. 당시 파리는 프랑스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무려 360km나 떨어진 곳이었고 루이에게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 한 벌만 입고 빈속을 움켜쥔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소년이 혼자서 360km를 걸어서 가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밤을 숲에서 보내야 했던 루이는 새로운 마을에 도착할 때마다 작은 일거리를 찾아 음식과 동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숙박비까지는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야외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춥고 배고픈 밤들이 이어졌지만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여행 과정에서 루이는 다양한 기술자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금속 가공, 석재 작업, 직물 다루기, 목공 기술 등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특히 나무를 다루는 기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이때 익힌 이 다양한 기술들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몇 주간의 힘겨운 여행 끝에 파리에 도착한 루이는 운 좋게 상자 제작 업체에서 견습생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말레티에라고 불리는 상자 제작업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귀족과 부유층의 여행용 짐을 포장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자 제작업자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크기의 맞춤형 상자를 만들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짐을 포장하고 풀어주는 일을 했죠. 이 직업을 통해 루이는 여행용 수화물을 찾는 많은 상류층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단순한 기술 습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루이는 고객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관찰했고 어떤 종류의 가방과 트렁크가 인기 있는지, 기존 제품들의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이곳에서 성실히 일하며 기술을 익힌 루이의 뛰어난 솜씨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만든 상자들은 다른 견습생들의 작품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최적의 방법으로 자르고 조립하는 그의 기술은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연습의 결과였죠.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루이가 만든 상자를 특별히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 드디어 루이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외제니 황후가 그의 고객이 되었고, 루이의 섬세한 장인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은 황후는 그를 개인 전속 상자 제작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출신 소년이었던 루이가 이제 왕실의 인정을 받는 장인이 된 것이죠. 황후의 전속 장인이라는 지위는 단순히 명예로운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루이는 프랑스 상류 사회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그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33세에 결혼한 루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고급 여행용품 시장의 잠재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기존 여행 가방들의 문제점들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을 미천으로 루이는 1854년 파리 내부 생토노레가 4번지에 자신만의 상자 제작 공방을 열고 독립했습니다. 매장 간판에는 루이 비통, 말레티에, 짐 포장과 풀기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루이는 단순히 기존의 상자 제작업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이는 당시 여행 가방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트렁크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윗부분이 둥그스름한 돔 형태였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이 흘러내리긴 했지만 정작 여러 개를 쌓아서 보관하거나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가죽은 무겁고 습기에 약해서 오랜 여행 중에 썩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다를 건너는 긴 여행에서는 염분과 습기 때문에 가죽 트렁크가 심하게 손상되곤 했죠. 루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다른 소재들을 실험해보기 시작했고, 캔버스가 가죽보다 훨씬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방수 기능도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캔버스로 만든 트렁크는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개를 쌓아놓기가 훨씬 편리했다는 점입니다. 평평한 윗면을 가진 트렁크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가 올 때 물이 고일 것을 걱정했지만, 루이는 적절한 경사와 배수 시스템을 설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루이 비통의 새로운 여행 가방 디자인은 현대적 여행 가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이의 첫 번째 혁신적인 제품은 회색 트리아농 캔버스로 만든 평평한 트렁크였습니다. 이 트렁크는 기존의 둥근 가죽 트렁크보다 30% 가벼웠고, 훨씬 더 많은 짐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었죠. 또한 내부에는 다양한 칸막이와 서랍을 설치해서 옷과 소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상류층과의 인맥을 쌓아둔 루이는 새로운 여행 가방 라인을 선보이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외제니 황후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이 루이의 새로운 트렁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귀족들과 부유층들도 앞다투어 주문했습니다. 그는 루이 비통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미리 확인한 후 맞춤 제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고, 완성된 제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객 서비스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죠. 2년 만에 그의 새로운 여행 가방은 부유층 사이에서 단순한 실용품이 아닌 세련미의 상징이자 지위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루이 비통의 명성이 너무 높아져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에는 멀리 이집트의 이스마일 파샤로부터 특별 주문을 받을 정도였죠. 러시아 황실, 스페인 왕실에서도 루이 비통 트렁크를 주문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귀족들이 루이의 트렁크 없이는 여행을 떠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요가 급증하자 루이는 숙련된 장인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하고 파리 외곽 아니에르에 더 큰 작업장을 마련해서 20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각 직원들은 특정 부분을 전문으로 담당했지만 모든 제품의 최종 품질 검사는 루이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기차와 증기선을 이용한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잠재 고객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통치하에서 프랑스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었고, 새로운 부유층들이 등장했죠. 이들은 모두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고, 고품질 여행 가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만의 특권이 아니게 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품질 여행 가방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가, 상인, 의사, 변호사 등 새로운 중산층들이 루이 비통의 주요 고객이 되었죠. 루이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평생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루이 비통도 다시 한번 시련을 겪어야 했거든요. 전쟁은 루이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1870년 루이가 49세가 되던 해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파리는 프로이센군에 의해 포위되었고 루이는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 수천 명의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비좁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포위된 파리에서는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고 사람들은 말고기, 쥐고기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루이와 가족들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죠. 전쟁이 끝나고 파리 코민이라는 시민 봉기까지 일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가들은 시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상점들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1871년 전쟁이 끝나고 루이가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장비들은 도난당했으며 그동안 힘들게 이룩해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성된 제품들도 모두 없어졌고 고객들의 주문 기록까지 분실되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았지만 루이는 달랐습니다. 5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시작할 의지를 잃지 않았죠. 하지만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저축을 모두 투입해서 사업을 재건하기로 결심했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가 저렴한 좋은 위치의 매장들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루이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리의 고급 귀족 지역인 스크리브가 1번지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매우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새 매장은 기차역과 고급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새로운 여행 가방이 필요한 여행객들이 루이비통 매장을 찾기 위해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죠. 또한 오페라를 보러 온 부유층 고객들도 쉽게 매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872년 루이는 줄무늬 패턴이 들어간 베이지색 캔버스로 만든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또다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줄무늬 캔버스는 위조하기 어려운 특별한 직조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루이 비통만의 독특한 시그니처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 세련된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현대적인 스타일 외에도 루이 비통 가방의 품질은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구리로 만든 모서리 보강재, 정밀한 자물쇠 시스템, 내부의 정교한 칸막이 등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죠. 많은 다른 브랜드들이 그의 디자인을 모방하려고 했지만 품질만큼은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전히 진짜 루이 비통 가방을 선호했습니다. 루이는 1879년 아들 조르주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르주는 아버지와 달리 정규 교육을 받았고 현대적인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는 젊은 사업가였죠. 루이는 1892년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파리의 새 매장에서 계속 일했지만 그의 유산은 아들 조르주를 통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브랜드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1885년 런던에 첫 번째 해외 매장을 열었고 이어서 뉴욕, 시카고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루이비통의 국제적 명성을 쌓아갔죠.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루이비통 여행 가방은 너무나 인기가 높아서 많은 다른 상자 제작 업체들이 위조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 만든 모조품들이 시장에 넘쳐났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896년 조르주는 복제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상징적인 LV 모노그램 캔버스를 출시했습니다. LV는 브랜드를 창시한 아버지 루이비통의 이니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르주는 여기에 꽃과 별 모양의 장식 요소를 더해서 우아하면서도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노그램은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조르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둑들이 트렁크를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하는 혁신적인 5텀블러 잠금 장치까지 개발해냈습니다. 이 자물쇠는 루이 비통에서만 열쇠를 만들 수 있었고 고객이 열쇠를 분실하면 트렁크의 일련 번호를 확인한 후 새 열쇠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1900년에는 회사 직원 수가 100명에 달했고 매년 꾸준히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아니에르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450개의 트렁크를 생산할 수 있었죠. 모든 직원들은 전문적인 상자 제작 기술자가 되기 위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르주는 품질 관리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도 더 까다로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루이비통 직원들은 혼자서 제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신뢰를 찾기까지 18개월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가죽 선별부터 재단, 바느질,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히 익혀야 하죠. 회사는 또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또 다른 패션 아이콘인 코코 샤넬 때문이었습니다. 1925년 샤넬이 작은 핸드백을 개인적으로 주문했는데 이것이 대량 생산되어 알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알마 백은 도시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디자인되었고 큰 트렁크 대신 들고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가방이었죠. 이 핸드백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루이비통은 키퍼, 스피디 같은 더 작은 크기의 가죽 가방들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비통 핸드백은 우아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회사는 여성 고객층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는 남성용 서류 가방과 골프백, 심지어 자동차 여행용 특수 트렁크까지 제작하기 시작했죠. 루이비통은 단순한 여행 가방 회사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1936년에 세상을 떠났고 회사는 그의 아들 가스통에게 넘어갔습니다. 가스통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더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통이 회사를 인수한 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몇 년 후 프랑스가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해외 주문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가스통은 결국 루이비통 공장 대부분을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파리가 나치 독일에 점령된 상황에서 사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가스통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독일 점령군과 협력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 보넨치라는 작가가 루이비통 프랑스 사가라는 책을 쓰면서 회사의 기록 보관소를 조사하던 중 2차 세계대전 기록을 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거의 즉시 그녀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1930년부터 1945년까지의 모든 문서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스테파니가 다른 역사적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루이비통은 나치 점령 기간 동안에도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호텔에 화려한 1층 매장을 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치와의 협력을 거부한 여러 다른 유명 브랜드들이 문을 닫아야 했던 반면 루이비통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독일군 장교들을 위한 특별 제품까지 제작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회사는 분명히 역사의 이 부분을 부끄러워했지만 가스통이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코 샤넬 같은 다른 패션 디자이너들도 파리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파괴되지 않도록 나치와 협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점령군과 관계를 맺어야 했죠. 만약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 브랜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루이비통은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1950년대 들어서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과 미국 상류층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나타나면서 브랜드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죠. 가스통은 197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사위인 앙리 라카메르가 루이비통 브랜드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4세대에 접어든 회사였지만 앙리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이미 다른 회사들에서 풍부한 사업 경험을 쌓은 상태였기 때문에 루이비통을 인수했을 때 브랜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브랜드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앙리는 루이비통을 가족 소유의 작은 회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혁신은 일본 시장 진출이었는데 1978년 도쿄에 첫 매장을 열면서 아시아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78년까지 루이비통의 사업 모델을 도매에서 소매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백화점이나 다른 소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지만
이제는 직영 매장을 통해 고객과 직접 만나기 시작했죠.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사업을 확장했고 6년 동안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매출이 5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일본 고객들은 루이비통의 장인 정신과 전통을 높이 평가했고 LV 모노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죠. 1980년대 일본 경제호응과 맞물려 루이비통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1984년 앙리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했고 루이비통은 주당 약 8만 원에 달하는 100만 주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상장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앙리는 전 세계적인 확장 계획을 본격화할 수 있었고 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앙리는 이런 추진력과 현금 유입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더 많은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 1987년까지 루이비통의 매출은 1조 3천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루이가 파리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규모였죠. 하지만 앙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샴페인과 코냑을 생산하는 고급 음료 회사인 모에 헤네시와 합병하여 LVMH라는 새로운 럭셔리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1987년에 성사된 이 합병은 서로 다른 럭셔리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병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패션, 가죽 제품, 향수, 샴페인, 코냑 등 다양한 럭셔리 제품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합병 이후 앙리는 모에 헤네시의 알랭 슈발리에 사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경영 방침을 놓고 계속해서 충돌했고 결국 앙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상황 관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앙리는 베르나르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투자자로 초대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1949년 프랑스 북부의 산업도시 루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베르나르는 어린 시절부터 비즈니스 세계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는 파리의 명문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1984년 베르나르는 파산 위기에 처한 부스삭 생프레르라는 섬유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패션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디올은 쇠락한 브랜드였지만 베르나르는 그 잠재력을 알아봤죠. 베르나르는 은밀하게 루이 비통 주식 43.5%를 매입했고 모에와 헤네시 가문의 지원을 받아 LVMH에서 더 많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앙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앙리는 자신을 도우려고 데려온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베르나르를 법정에 세워 루이 비통의 지분 대부분을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르나르가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루이 비통의 전통과 가치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결국 베르나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앙리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너무 분노해서 1990년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 비통은 1854년 창립 이후 136년 만에 처음으로 창립자 가문의 누구도 이 브랜드 경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루이 비통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베르나르의 적대적 인수라는 이 모든 드라마 이후 루이 비통의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더 이상 이 브랜드를 주목하지 않았고 오래된 고객들도 브랜드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때 회사가 실패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마케팅과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재탄생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이 비통은 1996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이작 미즈라이, 헬무트 랭, 로메오 질리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모두 상징적인 LV 모노그램 로고를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고객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한정판 컬렉션들은 전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고 젊은 세대들도 루이 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7년에 영입한 마크 제이콥스는 루이 비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여행용품 브랜드였던 루이 비통을 현대적인 패션 하우스로 변신시켰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루이 비통 가방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베르나르의 루이 비통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현재 LVMH의 최고 경영자이며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1년 포브스는 공식적으로 그를 순자산 2,34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주가 변동에 따라 이런 부자 순위는 바뀌지만 그는 거의 항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명 안에 포함됩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베르나르 아르노 같은 최고 부자들 중에서 아르노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장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사업에서 무자비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캐시미어의 늑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인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늘날 LVMH는 모든 인수와 합병을 통해 소유한 70개가 넘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이 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로에베, 셀린느 같은 패션 브랜드부턴 헤네시, 돔페리뇽 같은 주류 브랜드, 태그 호이어, 불가리 같은 시계, 보석 브랜드까지 럭셔리 산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 한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루이 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살에 집을 나와 360km를 걸어서 파리로 향했던 그 소년의 용기와 꿈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LVMH 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루이 비통은 1997년부터 젊은 고객층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다채로운 스타일로 브랜드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최초의 기성복 라인을 디자인하고 인기 있는 모노그램 베르니 핸드백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전통적인 갈색 모노그램 대신 화려한 컬러를 사용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마크 제이콥스는 또한 LV를 시계, 보석, 선글라스 영역으로도 확장했습니다. 2013년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 비통을 떠난 후에는 니콜라 게스키에르가 새로운 아티스틱 디렉터로 취임했고 2018년부터는 버질 아블로가 남성복 라인을 맡으면서 스트리트웨어와 럭셔리의 경계를 허물어 더욱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루이 비통에는 저작권 침해를 수사하는 변호사팀 전체가 있으며 브랜드 로고를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고소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본의 작은 체리 모티브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브랜드들을 고소한 적도 있죠. 심지어 검색 결과와 광고로 인해 사람들이 가짜 가방을 찾게 된다며 구글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비통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브랜드 보호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루이 비통은 또한 슈프림 같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와 협업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객층을 확대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루이 비통은 실제로 슈프림을 로고 모방 혐의로 고소했었지만 나중에 협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2017년 루이 비통 슈프림 컬렉션은 패션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루이 비통 슈프림 제품들은 예를 들어 가죽 트렁크가 1억 6천만 원에 판매되고 LV 슈프림 후드티는 65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한정판 컬렉션들은 출시되자마자 완판되었고 리세일 시장에서는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루이 비통이 사업 초창기부터 겪었던 위조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브랜드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들은 매년 제품의 위조 버전으로 수천억 원을 잃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8년 동안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루이 비통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열망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으며 부유층과 유명인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전 세계에서 51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1위 패션 브랜드이며 50개 이상 국가에서 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루이 비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살 소년이 집을 나와 파리로 향했던 그 용기 있는 걸음이 오늘날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열망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루이 비통의 이야기는 꿈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웨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